장제스의 퇴각 명령이 내려지자 상하이와 난징 사이에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중국군 패전병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공포에 사로잡힌 그들은 이미 군대가 아니라 무질서한 난민일 뿐이었죠. 이에 중국군 수뇌부는 공황 상태를 바로잡고 후퇴를 망답시고 즉결 처분권을 가진 독전대를 투입, 이들을 위협하고 심지어 후퇴 불가 명령에 불복하는 병사들에게 기관총을 무차별 난사해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패조의 물결을 멈출 수는 없었죠. 이렇듯 상하이 전투 패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장제스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병력을 쏟아부었고 더 이상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할 예비 전력도 없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군이 진격을 멈추지 않는 한 수도 난징의 함락은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사실상 중일전쟁을 본격적인 전면전으로 확대하게 한 상하이 전투가 시작될 무렵의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하이 전투가 시작되고 보름여가 지난 1937년 8월 30일 국제연맹의 중국 대표 고이지는 정식으로 국제연맹의 일본의 침략을 제소했습니다. 국제사회 개입과 일본에 대한 제재를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자 9월 28일 국제연맹 총회는 중국의 호소를 일단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일본의 행위는 국외국 조약 및 켈로그 불량 조약 위반이다 라는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여기서 부전조약이라고도 불리는 켈로그 불량 조약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10년 후인 1928년 8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 15개 주요 열강의 외무장관들이 모여 말 그대로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른바 전쟁 포기에 관한 조약이었습니다. 국제 분쟁의 해결이나 국가 정책 수단으로의 전쟁을 부정하고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분쟁을 해결한다라며 전쟁의 불법성을 처음으로 명문화한 조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어찌 보면 깡패들이 모여 저번 다구리에서 출혈이 너무 컸다, 이제는 이성적으로 해결하자라는 깡패들 세계에선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약속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폭력이 일상화된 그들의 속성에 결코 부합할 수 없는 약속을 억지 추상격으로 했던 것이죠. 어쨌든 앞서 말했듯 처음에는 이런 부전조약의 영향 등으로 일본에 대한 경제제재와 중국에 대한 원조가 상정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11월 1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상임 이사국이자 일본의 동맹국인 이탈리아의 반대에 부딪혀 결의안은 그만 철회돼버리고 말았죠. 그러자 프랑스가 방귀 뀌어끼는 형님 행사를 한답시고 그래도 신사협정을 체결한 회원국들의 체면이 있지 최소한의 조치라도 취하지 않겠는가. 정 그렇다면 일본에 대한 석유 수출 금지 정도라도 추진하자라는 제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이 최대 무역 당사국이자 최대 석유 수출국, 아니 제1차 세계대전 후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등록해있던 미국이 반대하는 바람에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고 말았죠. 이렇듯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중시하는 열강들의 이기심 앞에서 국제연맹쯤은 한낱 깡패들의 진선 모임에 불과한 그저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기구였던 것입니다. 마치 깡패들이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격조 높은 테이블에서 마주 한다고 한들 그들의 머릿속에는 한낱 나바리의 입건과 테이블 아래 그들의 손은 항상 날선 사시미 칼과 도끼가 들려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보다 훨씬 미개하고 민주주의도 덜 이루어졌으며 왕족과 귀족, 소수의 특공 계급이 국가 정책을 좌지우지하던 당시에는 전쟁이라는 것을 단지 통치 행위의 한 부분으로 생각했을 따름이었으니 다가올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 전쟁은 어찌 보면 피할 수 없는 숙명이요 그저 역사의 한 조각일 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동아시아에서 시작된 전쟁의 불씨를 끄지 못한 인류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미중의 전쟁, 공식적으로 7,300만 명, 비공식적으로는 1억 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부상자는 지켜조차 할 수 없는 이른바 절멸전쟁의 지옥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거대 전쟁을 무질서와 혼돈이라는 의미의 카오스라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아직 미래가 정해지거나 구분도 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청정이라는 의미의 카오스라 불러야 할까요? 한편 당시 일본의 고노의 후미하루 내각은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상하이 전황이 점차 유리해지기 시작하자 중국의 휴전을 제안하기로 합니다. 베이핑 근교에서 시작된 국지적 충돌이 비록 전면전으로 확대되긴 했지만 원래 일본의 목표는 화북을 장악하는 데 있었지 상해나 중국 전투를 점령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삼국방공협정의 체결 이후 소련과의 긴장이 갈수록 높아진 상황에서 중일 전쟁의 장기화는 결코 일본이 바라는 바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천황 히로히토 역시 전쟁을 빨리 끝내라고 닥달하고 있었죠. 이에 따라 고노의 내각은 중국과 일단 정전협정을 맺은 다음 상하이의 육군 1개사단, 즉 제3사단만 남기고 모두 만주 화북으로 철수시킬 계획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민 총리를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군부가 과연 이런 계획을 용인할까요? 3개월 안에 중국을 괴멸시킨다면 그들은 평화를 간청할 것이다. 다달이 받는 월급은 물론 숨쉬는 것도 아깝다고 세평되던 문은역자의 끝판왕이자 광신적인 군국주의자였던 스기야마 아즈메. 중일전쟁 개전 전부터 육군 대진이었던 그가 이런 호언을 했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에서는 자국 군대에 의해 중국 도시들이 속속 함락되자 소위 애국 열풍이 전국을 휩쓸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보도 통제로 눈이 멀고 귀가 먹었던 일본 국민들은 상하이 전투의 끔찍함을, 또 그곳에서 자국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살상당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일본의 국내 사정과는 달리 당시 서구권의 거의 모든 나라는 일본의 만주 및 중국 침략 행위를 맹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반공동맹으로 묶여있던 독일마저도 중국에서의 자국 이권 손실을 우려해 일본을 비판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중국의 국제연맹에 대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각종 조약과 남발했던 동맹, 자국의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일본에 대한 비난은 겉으로만 나타난 입장이었을 뿐 그 어떤 실효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기저에는 끔찍하게 짝이 없었던 20여 년 전의 기억, 즉 군인 사망자 900만 명, 민간인 사망자 600만 명, 부상자 2,700만 명, 미망인 400만 명, 전쟁고와 800만 명을 남긴 제1차 세계대전의 악몽까지 자리 잡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때 한 인물의 입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난징대 학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일전쟁 당시 상하이를 점령한 일본군이 난징에 들어간 중국군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6주 동안 무려 35만 명의 난징 시민과 중국군 포로를 무참히 학살한 사건 말입니다. 1937년 10월 9일 상하이가 함락된 후 중국 국민당 수뇌부는 난징 사수가 전략, 전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판단, 수도를 충칭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난징 방어군 사령관 탕성제에 의해 수비되던 난징은 화력과 병력의 절대적 열세와 더불어 일본군의 진격을 저지할 수 있는 난징 외곽의 여러 요충 지역들을 스스로 포기하는 등 잘못된 방어 전략으로 결국 12월 12일 함락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탕성제는 제대로 된 퇴각 명령은 내리지도 않은 채 난징 시민들과 예하 부대원들을 버리고 우한으로 혼자 달아나 버렸죠. 이렇게 방위사령관이 사라져버린 난징.
결국 이 순간부터 탈출하지 못한 25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과 10만 명이 넘는 폐잔병들의 운명은 결정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끔찍하기 짝이 없었던 난징 대학살. 그러면 지금부터 그 참혹한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는 이 당시의 국제정세에 대해서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세계대전의 쌍방, 즉 추축국과 연합군의 형태가 갖춰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태평양 전쟁, 아니 제2차 세계대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상하이 전투의 개전 시점으로 잠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상하이 전투가 시작되고 보름여가 지난 1937년 8월 30일 국제연맹의 중국 대표 구웨이지는 정식으로 국제연맹의 일본의 침략을 제소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연맹 상임이사국이자 일본의 동맹국인 이탈리아와 당시 세계 최대의 채권국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대일본 제재 결의안은 그만 철회돼 버리고 말았죠. 그러자 일본은 기세 등등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삼국 동맹을 체결하는 등 팽창 정책을 더욱 가속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방향타는 이미 추축국과 연합국과의 대결로 맞춰지고 있었죠. 돌이켜보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파국을 막을 기회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흘려보내지 않았더라면 아마 홀로코스트, 난징 대학살, 1943년의 벵골 대기근 등은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피 속에 녹아있는 배타적이기 짝이 없는 제국주의적 근성 때문이었을까요? 전통적인 열강들이었던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이른바 민주주의 국가들은 그저 자기 앞에 노인연한들, 즉 자국 이기주의에 빠져 이 모든 기회를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0여 년 전의 끔찍한 기억, 4,200만 명의 사상자를 낸 제1차 세계대전의 악몽까지 덧씌어 있었죠. 결국 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불러온 방아쇠, 즉 일본과 독일, 이탈리아의 침략 행위를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바보처럼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모두 파멸하고 말 거야 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때 한 인물의 입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37년 10월 5일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시카고에서 모든 침략국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연설을 하면서 일본도 독일의 나치나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로 간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전염병이 번지기 시작할 때 지역사회는 그 지역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전염된 환자들을 격리하는 조치를 지지하고 그 대열에 적극적으로 합류해야 한다 라고 말하며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은 선전포고를 했든 안 했든 전염병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는 전쟁 개입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일단 조치를 취할 테지만 만약 신뢰와 안정이 무너진 무질서의 세계가 도래하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표현과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것이다 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자 루스벨트가 이런 연설을 한 이튿날 국제연맹은 태도를 180도 바꿔 일본을 비난하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거대 제국, 세계 최강의 국가, 아니 1급 체제 국가로 가기 위한 미국의 여정이 시작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비록 국제연맹 회원국은 아니었지만 이렇듯 세계 패권의 바톤을 이미 영국으로부터 넘겨받고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로 등극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일본에 대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던 미국이 실리를 버리고 어쩌다 이리도 일본에 대한 입장을 180도 바꿨을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국제연맹의 대일본 제재 조치를 앞서서 반대했던 미국이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답을 루즈벨트의 기억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거대 지주이자 델라웨어 앤 허드슨 철도의 부사장이었던 아버지와 역시 명문가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루즈벨트. 그는 당시 미국의 상류층 자제들과 마찬가지로 정규학교는 다니지 않고 가정교육과 여행으로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는 많은 해외여행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당시 해외여행은 주로 바닷길을 통해 이루어졌기에 그는 자연스레 해군을 통경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알프레드 모엔 제독의 제해권이 역사에 미친 영향이라는 해군 전략전술의 참우 섞인 책을 거의 외우다시피 탐독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미국의 뒷마당 태평양의 주요 위협 세력으로서 일본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때부터 일본의 장기적인 대정책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1920년 하버드대 재학 시절
한 일본인 동문으로부터 일본에서는 100년간의 정복 계획에 대한 밑그림이 이미 1889년에 그려졌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물론 그 일본인 학생 역시 일본의 유력 가문 출신이었죠. 이때부터 루즈벨트는 일본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1910년 더치스 카운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 뉴욕주 상원의회에 당선되어 정계에 입문한 후에는 이런 일본의 팽창 정책을 우려하는 견해를 더욱 공고화시키게 되죠. 나아가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3년에서 1918년까지 제프 다니엘스 해군 장관 아래서 차관보를 역임하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아예 신념으로 내면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된 해인 1932년 정보당국을 통해 하버드 시절 일본인 동문이 표현했던 소위 일본의 밑그림, 즉 일본의 대륙 침략 계획에 만주의 합병과 중국 북부의 보령 설치, 나아가 하와이와 멕시코, 페루 등지의 미국 기지를 포함해 태평양의 미국 및 영국령 취득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또 포괄적으로 확인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자 루즈벨트는 1934년 대선 경쟁자였던 하버트 후보에 의해 국무장관에 기용됐었지만 일본에 대해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던 헨리 스팀슨에게 급기야 일본의 팽창 정책에 대해 맞대응하는 정책을 준비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다음 해인 1940년 그를 아예 전쟁 장관으로 임명했죠. 이렇듯 일본의 팽창 정책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인 입장을 지닌 루즈벨트의 등장으로 태평양 전쟁의 퍼즐 하나가 더 맞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루즈벨트 행정부 내에선 이런 대통령의 행보에 우려를 나타내는 인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유무역주의 신봉자였던 국무장관 코델 헐은 루즈벨트의 소위 일본 격리 정책에 대해 처음에는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는 이 정책으로 미국이 중국에서 어떤 이익을 얻을지 몰라도 결코 일본과의 전쟁 위험성을 정당화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 국력을 인정받는 나라를 향해 도덕적 벼락을 내리치는 것은 그야말로 쓸데없는 짓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봤자 두 나라 사이엔 앙금만 생길 것이고 대일 무역의 파산은 물론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대일 친선관계마저 무너질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기에 그 점의 신경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루스벨트의 오판과 호전성으로 인해 그동안 내가 공들여 쌓은 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전에 울리는 듯하다. 우리 국무부 식구들 역시 모두 진퇴양난에 빠진 기분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듯 미국 역시 제1차 세계대전의 처참을 잘 알고 있었고 더구나 이제 간신히 대공황의 고통에서 벗어나 경제 회복에 들어가 할 즈음 이런 루즈벨트의 대일 강경 조치는 매우 부담스러웠던 것이죠. 한편 이런 루즈벨트의 조치에 대해 일본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일본의 반응은 매우 빠르고 격렬했습니다. 일본은 팽창 중이다 라는 말과 함께 13세에 미국으로 건너가 프랭크라는 미국 이름까지 얻고 오리건 대학교의 루스쿨까지 졸업,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반쪽짜리 미국인이며 독설과 재치 넘치는 위트로 의원 시절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던 외교관이자 당시 남만주 철도 총재이기도 했던 마스오카 요스케는 이런 반론을 폈습니다. 팽창기에 있는 나라치고 이웃나라에 시련을 안겨주지 않은 경우가 있다던가. 아메리칸 인디언들이나 멕시코인들에게 물어보라. 과거의 신생국으로서 미국이 얼마나 그들을 혹독하게 괴롭혔는지를. 라고 말하며 일본의 팽창은 미국의 팽창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마디를 더 붙였죠. 어린아이의 성장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이의 죽음밖에 없다. 라고 말입니다. 즉 미국이여, 추악했던 너의 성장기를 반추해보고 그럼에도 일본의 팽창을 저지하려거든 너의 가슴에 나는 후한무치 앉아요 라는 이름표를 달고 어디 해볼 테면 한번 해봐라 라는 뜻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1938년 3월 나치의 박해를 피해 탈출한 유대인 난민 5천여 명을 보호하라는 훈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아직 하지 않고 있었던 일, 즉 유대인 박해 문제를 인권 문제의 해결이라는 어젠다로 승화시켜 자신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있다고 보이기 위해서 말이죠. 개가 웃고 소가 웃을 일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상하이에서 무차별 폭격으로 민간인을 대량 학살했고 1937년 12월 난징에서 30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을 도륙했었는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아메리칸 인디언들이나 멕시코인들을 학살해 거대 국가를 만들고 수많은 전쟁에 개입해 인명을 살상한 미국이나 20세기 초부터 끊임없는 전쟁 범죄를 일으키고 지금까지도 사과는커녕 반성조차 하지 않는 일본이나 후원무치라는 이름 앞에선 독인 객인 앞서거니 뒤서거니 어쩌면 똑같은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당시 마사오카 요스케는 이런 궤변도 늘어놓았습니다. 일본은 지금 두 가지 목표를 위해 싸우고 있다. 그것은 아시아가 아프리카처럼 완전히 백인 지배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것과 중국을 공산주의로부터 구해내는 것이다. 일본만큼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말도 했다고 하죠. 일본의 생존은 이웃 국가들의 생존은 아니 아시아의 생존은 성스러운 희생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지금 일본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의무는 무엇인가? 그것은 일본이 과연 대동아 공영이라는 십자가를 견딜 수 있는가이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 자부하던 그가 십자가와 성전의 의미를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참고로 대동아 공물권이라는 말은 이때 그가 라디오 담화를 통해 처음으로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그는 1933년 3월 정세상 국제연맹 탈퇴를 극렬 반대하던 입장이었으나 외무성의 지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국제연맹 가맹국들이 일본에게 십자가를 지으며 형벌을 가하고 있다. 라는 연설을 하며 일본이 국제연맹에서 탈퇴한 이유를 강변하는 스피커 역할을 차임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 제2차 고노의 내각에서 외무대신으로 임명된 후에는 일본, 나치 독일, 이탈리아 왕권의 삼국동맹 체결에 주역이 됐죠. 그 입장에서 삼국동맹이야말로 중국을 침략한 일본을 압박하는 미국과 영국을 견제하기 위한 최적의 균형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1941년 4월 소련 일본 중립조약까지 추진 성공시켰습니다. 전통적인 위험 요소인 소련을 중립화시키고 불가침 조약을 맺은 후 독일을 개입시켜 일본, 소련,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주축국 세력권을 완성한다면 미국과 영국 주도의 서방 세력의 세력균 등을 이루어 일본의 안전보장 및 이익을 최대한으로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몽상으로 말입니다. 물론 마사오카의 이 같은 몽상은 1941년 6월 20일에 발발한 독서전에 의해 무산돼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그가 성사시켰던 이 모든 조약은 다분히 미국, 영국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한 고육 지책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독서전쟁이 발발하자 히틀러는 일본에게 소련의 배후를 공격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이때 그는 이를 강력히 지지한 듯 했었는데 그 이유는 만약 일본이 일소 불가침 조약을 파기하고 시베리아에 출병한다면 독일과 협력해서 소련을 붕괴시킬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은 유럽에서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할 것이다. 라는 압박용 카드로 또는 만약 미국이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면 일본은 이 모든 압박 카드를 버릴 수도 있다. 라는 우호적인 카드로 활용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소년기와 청령기를 보냈던 그는 진정으로 미국의 잠재력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일본 군부는 서구의 확보를 위해 소련과의 전쟁 대신 남방으로의 진출을 결정해버리고만 합니다. 그리고 1941년 12월 7일 아침 결국 진주만을 공습해버렸죠. 이때 마사오카는 미국과의 전쟁을 시작하다니 이 일을 어찌할꼬. 삼국동맹은 나의 불찰일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과의 전쟁을 결정하던 그 자리에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죽으려 해도 죽을 수조차 없다. 그저 폐하를 모시고 야마토 8천만 동포들과 함께 피 흘리며 미국에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지 몰랐을까요? 어쨌든 침략전쟁 초기 일본군이 승리할 때는 희낙락거리다 막상 미국과의 전쟁이 벌어지니 아예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겠다고 말하는 셈이었죠. 그리고 미일 전쟁의 원인을 미국의 정통한 자신을 고노의 내각이 왕따시켰기 때문이라고 왜곡시켰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 전쟁을 실질적으로 획책했던 군부에 대해선 어떤 비난도 하지 않았죠.
평생을 몽상가 혹은 또라이로 살아온 자의 치졸하고 비겁한 또 무책임한 요설이었던 것입니다. 마사오카 요스케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너무 앞질러 가버렸군요. 태평양 전쟁 전 일본 외교를 총 설계했던 마사오카 요스케. 흥미진진한 그의 이야기는 앞으로 진행될 태평양 전쟁의 전야 시리즈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상하이 전투가 한창이던 즈음 당시 중국과의 교섭은 2.6 사건에 의해 물러난 오카다 게이스케 내각의 외무대신이었다가 오카다에 이어 후임 총리가 됐지만 군부의 겁박에 밀려 다시 외무대신으로 돌아온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히로타 고키가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군부적 성향, 아니 군부의 앞잡이 역할을 마다않던 그였지만 육군에는 비밀로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군대라는 무력을 통제하지 못하는 문민정부가 중국과 협상을 시도할 시 통치파 중에서도 강경파가 특세하고 있던 육군의 반발을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이라는 고노에 총리의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교 교섭을 군부 모르게 계속 비밀로 끌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이를 알게 된 군부는 이 협상판에 기꺼이 끼어들었죠. 당시 엄청난 치료를 강요당했던 상하이 전투로 인해 군부 역시 기진맥진한 상태였으니 말입니다. 처음에는 영국이 중일 양국의 화해를 중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중국의 최대 2의 당사국이었던 영국은 중일 전쟁으로 인해 대중국 사업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영국을 불신하고 있던 일본 군부가 이를 거절하고 독일에 중재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독일은 이 요청을 덥석 받아들였죠. 일본과 함께 소련이라는 공동의 적을 가지고 있던 독일로서도 동맹국 일본이 중국 전세에 묶여있는 것은 결코 바라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독일 입장에선 일본의 상대가 자신들이 없애버려야 하는 적, 소련이기만을 바랬으니 말이죠. 그러기에 하루라도 빨리 일본을 중국 전선에서 이탈시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히로타는 주중 독일 대사 오스카 트라우트만을 통해 타이완을 장제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이 중국에 제시한 내용은 만주와 화북의 주권을 통째로 넘기라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화해 안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째, 내몽골의 친일 자치정부를 인정한다. 둘째, 만주국 국경으로부터 텐진, 베이핑 남방 지역까지 일본이 점거함을 인정한다. 셋째, 상하이 일대의 비무장지대를 확대하고 해당 지역 역시 일본이 점거함을 인정한다. 넷째, 항일 정책을 즉시 중단한다. 다섯째, 일본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인하한다. 중국에서 난징을 최전방으로 두는 선에서 화북과 화중의 주요 지역을 모두 일본에 넘기고 일본에게 반항심을 품지 말 것이며 일본 수출 물건엔 세금도 물리지 말라는 그야말로 중국 입장에선 너무나도 굴욕적이고 가혹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제스가 트라우트만으로부터 일본 측의 타이완을 넘겨받은 날인 11월 5일은 일본 제10군이 항저우만에 상륙한 날이었습니다. 일본은 일부러 최악의 상황에 맞춰 중국 측의 타이완을 제시한 것이죠. 그러자 친일파인 왕징에는 물론 바이충시, 구주통, 허잉칭 등 고위 참부를 조차 화북과 상하이 양쪽 모두 전황이 갈수록 악화된 이상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장제스는 우리가 여기서 굴복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며 트라우트만에게 전쟁 전의 상태로 회복하지 않는 한 절대 타협은 없다. 라고 잘라 말했죠. 그런데 불리한 전황에도 불구하고 장제스는 어떻게 이리도 일본의 화해안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즈음 이미 장제스는 루즈벨트와 접촉, 교감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일 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어쨌든 미국의 휴민트로부터 장제스와 루즈벨트의 접촉 정보를 입수한 일본 정부는 11월 16일 외무대신 히로타 고키를 통해 미국이 반일 전선에 앞장서고 대중국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일본과 중국과의 화해를 주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중국인을 선동하여 전쟁을 연장시키고 있다 라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까지 미국을 진실로 공명정대한 유일한 나라로 생각해왔고 러일 전쟁 당시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그랬듯 미국이 평화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믿어왔다. 라는 하소연도 했죠. 하지만 루즈벨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루즈벨트가 기획한 동아시아 전략, 즉 일본을 고립시켜 고사시켜버린다 라는 올무에 스스로 기어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쨌든 장제스가 화해안을 거부했다는 말을 들은 육군의 강경파들은 외교적 내막은 모른 채 히로타의 화해안이 너무 관대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고노의 내각을 싸잡아 비난하며 겁쟁이 내각은 자신이 없으면 사퇴하라,
그리고 이번 기회에 더욱 확실하게 중국의 전쟁 의지를 꺾어버려 무릎을 꿇고 교섭에 나서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에 필요하다면 계획에는 없었지만 난징 공략을 시작하겠다 라며 고노의 내각을 겁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보고받은 히로히토는 몹시 당황해하며 자신이 통수하던 대본영을 통해 더 이상 전선을 확대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렸죠. 하지만 상하이 박영군과 제식군, 즉 중지나 방면군은 이런 히로히토의 명령을 간단히 묵살한 채 난징을 향해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이에나 떼가 먹이를 놓고 침을 흘리며 경쟁을 벌이듯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역사의 변곡점마다 등장하는 고질적인 일본군의 병폐인 개코구죠. 전쟁의 결정적인 시점에 또다시 일본군 특유의 하극상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명령체가 무너지고 군기가 흐트러진 도적대와도 같은 일본군은 피와 욕정에 굶주린 채 난징을 향해 달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37년 8월 15일) 오전 11시 50분 난징에 거주하던 마지막 일본인 거류민당과 난징 대사관 직원들이 칭다오시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떠난 지 불과 3시간 후인 오후 2시 50분 일본 해군 항공대 소속 96식 육상 공격기 20기가 난징을 공습하기 시작했죠. 이들은 난징의 군사공항인 다자오청 공항과 민간공항인 민콩공항 등 주요 시설 여러 곳과 그 인접 민가에 60kg짜리 유경폭탄을 투하하고 기총소사를 퍼부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남경 시립도서관이 파괴되어 3만여 건의 고서와 귀중한 희귀생물 표본들이 소실됐죠. 그런데 일본은 이때까지도 중국에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중일전쟁을 바라보는 일본의 인식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때까지도 이 전쟁에 대한 당위성조차 정립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전쟁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찰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어 피치 못하게 군대의 무력을 사용하게 되는 난리, 즉 사변의 의미로 전쟁을 축소시켰던 것입니다. 이 전쟁을 자신의 군대가 주둔한 지역에서의 작은 분쟁 정도로 치고 야금야금 중국 대륙을 갉아먹겠다는 발상으로 말이죠. 또한 이는 서구 열강들에게 국제전쟁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이 전쟁을 내전이라고 칭하며 내정 간섭을 하지 말란 뜻으로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자신들이 강제로 빼앗은 영토 안의 식민과 군대를 보호한답시고 아예 중국인들 자체를 이적단체로 규정, 끔찍한 학살을 자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그들의 인식이 결국 난징 대학살을 낳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은 아직까지도 이런 중일전쟁을 진화 사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최악의 전쟁 범죄를 덮어버리고 아예 역사적 사실 자체를 왜곡시키려고 말이죠. 이러니 진정성 있는 그들의 반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다시 난징 공습으로 돌아와
이런 의식의 편승, 전쟁이 터지기 전인 1936년부터 자신의 실적을 과시하여 군비 확장을 꾀하려는 일본 해군의 계획된 도발이 끔찍하기 짝이 없는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습에까지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웃 국가의 시민들을 제물로 바친 것이죠. 하지만 아사히 신문을 비롯한 일본 언론들은 호해를 발행하여 이를 세계 최고의 제국 해군 항공대 용맹을 떨치다라며 칭송했고, 해군성은 세계 항공전 사상 초의 대공습이라며 오히려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한 이 극악무도한 만행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자 식민지 조선의 어용 신문들도 전정긍긍하는 남경시민, 공수부 침묵, 아비행대 적 후방시설 맹폭격, 상해 전선에서 제국군 맹활약 따위의 기사들을 단 하루의 예도 없이 올리며 연일 일본 해군 항공대를 찬양했습니다. 이후 일본 해군 항공대는 경쟁적으로 난징에 대한 야간 공습을 하루도 빠짐없이 실시하게 되는데, 특히 8월 27일 폭격에는 새벽 1시 40분, 2시 40분, 4시에 걸쳐 무려 3번의 연이은 공습으로 절대 폭격하지 말아야 할 의료시설 및 민간인 지역에까지도 소위탄을 퍼부어 수백 명의 민간인을 태워 주의까지 했습니다. 더구나 일본군이 독가스탄까지 투하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퍼지게 되자 40도가 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난징 시민들은 공습 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창문을 닫고 살아야 했죠. 그러면 이때부터 시작된 민간인에 대한 전략 폭격. 전쟁 중 가장 무서웠던 공습에 대해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공습은 적의 거점을 점령하는 전술 폭격과 전선의 후방에 있는 적의 군사시설과 민간 지역을 파괴함으로써 적의 전쟁 의지를 꺾어버리려는 전략 폭격으로 그 목적을 달리합니다. 그런데 전쟁 형태의 고도화, 즉 군대끼리만 싸우던 전쟁이 점차 상대국의 생존 기반 자체를 멸살시키는 절멸전으로 변질되면서 공습은 현대전의 불가결한 요소 중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처음으로 실시한 국가가 바로 일본이었죠. 중일 전쟁 당시 미쓰비시 중공업 등에서 생산된 각종 신형 폭격기들은 가공한 위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전쟁이 발발한 1937년 7월 7일 시점부터 다음해 10월 27일 우한 점령 시기까지 약 16개월 동안 무려 1만여 대의 항공기를 동원, 약 3만 5천여 발의 폭탄과 32만여 발의 총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동서양 통틀어 그 이전 시기 어떤 공중 폭격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무차별적인 공중 공격의 실현이었던 것이죠. 이 같은 야만적인 일본군의 공습으로 중국인들의 하루는 매일매일이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미중의 전쟁에 빠져들고 세계 최강의 국가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끌어모아 진행한 엄청난 규모의 전략 폭격 때문에 일본군의 공습은 종종 강거돼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일본군의 대중국 공습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한참 전인 1937년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공수로 투한 최대 규모의 폭격은 스페인 내전 당시인 1937년 4월 26일 이른바 공화국군이라 불리던 인민전선의 세력권에 있던 스페인의 바스크 지방의 소도시 게르니카에 대한 나치 독일의 공습이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끔찍했던 이 공습에 사용된 폭탄은 30톤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본군은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2년 전부터 무려 3만 5천 발 이상, 무게로 따지면 1만 톤에 육박하는 폭탄을 수시로 중국 주요 도시에 퍼부었던 것이죠. 이것은 1940년대로 접어들어 독일과 영국의 항공전이 벌어지고 미국이 유럽 전선의 B-17에 이어 태평양 전세에서 B-29라는 괴물을 뽑아내 폭격에 동원하기 이전까지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습이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무차별적인 공습에 미국, 영국, 나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5개국 대표가 일본에 항의 서원을 제출했습니다. 전쟁 상태가 아닌, 즉 선전포고가 되지 않은 나라의 수도를 향한 폭격에 대해 일본은 인간성과 국제적 이양을 지켜야 한다. 그것은 혹여 폭격이 군사적 목표를 겨냥했다 하더라도 결국 무차별적인 공습은 민간인에게 고통 이상의 사상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으로 말이죠. 그러나 불과 몇 년 후 인류는 격세지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모든 전쟁 당사국, 특히 연합국이라는 이름 아래 미국과 영국이 앞장서서 또 정면으로 이 항의 메시지를 무시해 버렸으니 말입니다. 결국 일본이 시작해 미국과 영국이 절정의 그래프를 그린 전략 폭격, 즉 공습으로 독일에서는 민간인 약 35만여 명이 사망했고, 일본에서는 도쿄 대공습으로 하룻밤 사이에 약 10만여 명의 민간인이 사망하는 등 총 100만 명 이상이 사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차례의 원폭에 의해 25만여 명이 덤으로 사망했죠.
그런데 극도의 공포를 유발시키는 목적의 이런 무차별 공습, 이른바 전략 폭격은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등 냉전을 거치면서 더욱 고도화돼 버렸고, 착금에 이르러서는 급기야 버튼 전쟁, 즉 전략 전술 미사일 체계 구축으로 발전해 버렸습니다. 일본이 뿌린 또 하나의 악의 씨앗, 중국 민간인에 대한 폭격을 시작점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인가 응보였을까요? 앞서 언급했듯 일본은 결국 공습의 결정판, 즉 두 번에 걸친 원폭을 두들겨 맞고 무조건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다시 난징 폭격으로 돌아와 이때부터 일본 해군은 하세가 기요시 제3함대 사령장관의 지시로 135만 인구의 난징에 대한 폭격을 더욱 격렬하게 가기 시작했고, 결국 폭격을 견디지 못한 외국인, 부유층들을 시작으로 사람들이 난징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즈벨트도 10월 5일 전패에서 언급했던 소위 격리 연설을 통해 일본을 비난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조치가 없는 이런 조치는 그저 경고선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히려 일본 군부가 미국과 영국을 얕잡아보는 계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일본은 더욱 기고만장해졌고 결국 진주만으로의 비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1937년 11월 13일) 일본군은 북쪽으로부터는 상하이 파견군이, 남쪽에서는 제10군이 서로 질세라 신공의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목표는 상하이에서 서쪽으로 300km 떨어진 중국의 수도 난징이었죠. 당시 중진화 방면군 사령관 마스이 이안에는 중국으로 파견되기 전부터 난징을 공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참모장 스가다 오사무 소장과 부참모장 무토 아키로 대자 등 확전파들 역시 난징으로 진격하자고 마스이안에를 닥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난징 대학살의 책임자 중 하나로 꼽히는 무토 아키라는 난징만 정복하면 중국이 무조건 항복할 것이라고 단언하던 물불을 가리지 않고 또 앞뒤 구분도 제대로 못하는 또라이 중에 상또라이 같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본국의 육군성 일각에는 상하이 점령이 끝나면 일단 진격을 정지하고 부대 재정비에 힘쓸 것이라는 명령서를 기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지라간지를 주축으로 하는 불확천파들, 특히 육군성 군무국 군사과장 다나카 신시 대자를 필두로 한 소장파 장교들이 마스이아네를 필두로 하는 확천파 장교들의 야심을 질타하며 현재 일본군의 상태를 보아 공격 능력이 없으며 군기문란이 심각하니 최대한 빨리 소집해제 및 장교 및 부상아들의 재교육을 실시하라 라고 주장하며 당시 많은 문제점을 보이던 파견군을 휴양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이들은 현재 지치고 군기 빠진 상하이 파견군을 난징 공략으로 내몰면 이들이 불법행위, 잔악행위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군 내에는 제대로 된 병력 운영의 프로토콜을 이행하려는 군인들도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정신이던 이들마저도 훗날 통제파 확전주의자들의 인사전형에 모두 옷을 벗게 되죠. 그러나 어쨌든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군의 작전권과 행정권을 컨트롤하던 불확전파 엘리트 장교 그룹의 영향력을 간단히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아가 히로히토 역시 대중국 군사작전에 큰 우려를 가지고 있을 때였죠. 결국 이런 이유 때문에 겁많고 소심한 마스이안에는 불확전파 장교들이 장악하고 있던 육군성 군무국의 진격불가 지침과 더불어 천황 히로히토에 더 이상 전선을 확대하지 말라라는 칙업까지 내려지자 감히 난징으로의 진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성질 급하고 뼛속까지 군국주의자였던 제10군 사령관 야나가 헤이스케 중장이 독단으로 난징 침공을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결국 제10군이 11월 19일 아침부터 단독으로 난징으로 진군하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중진화 방면군을 거쳐 육군성에 올라가자 이에 놀란 제10군의 통제부대인 중진화 방면군 사령관 마스 이안에는 11월 24일 거꾸로 육군성의 난징 공격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개코구조, 즉 하극상이 또다시 발생한 것이죠. 그러자 육군성 내 확전파들이 예홍해 난징 공략 정결권을 중진화 방면군에게 맡겨야 한다라며 지들 마음대로 중진화 방면군을 통제할 수 있는 작전구역 재령선을 절차도 밟지 않고 제거해버렸죠. 그리고 히로유테에게는 폐하, 중국군의 역공으로 폐하의 군대가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육군성은 난징에 대한 신속한 공격을 준비하려 합니다. 현재의 태세에서 공격을 중지하고 수비로 전환하는 것은 결코 황군의 위무를 안팎으로 현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며 말을 비틀고 꼬아가며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또다시 하극상이 발생하고 또 성공한 것이죠. 이것이 과연 상명하복을 목숨과도 같이 수행해야 하는 군대가 맞는 것일까요?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거짓과 사탕 발림으로 얼마든지 주권자이자 인명권자인 국민과 왕을 속이는 사기행위, 꼭 몇 년 전에 누군가와 또 권력자가 된 지금의 누군가와 똑같습니다. 이렇듯 당시 일본은 덩치만 커졌지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돌아가는 국가체제가 절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교정국 병사들과 국민들이 입은 피해는 차치하고 300여 만 명이 넘는 자구의 젊은이들 역시 죽음의 구렁텅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태반이 굶어 죽었습니다. 현재 병역을 수행하는 혹은 수행한 그리고 앞으로 수행해야 할 생태 같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도 남의 일 같지만은 않습니다. 어쨌든 난징 공략은 이렇게 사기적 수법과 무모함 그리고 하극상이나 다름없는 방식으로 진행됐던 것입니다. (1937년 11월 20일) 지상군의 진격과 함께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일본 해군 항공기들은 퇴각하는 중국군 행렬을 폭격하고 주요 도시와 비행장, 중국군 진지를 쉴 새 없이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중국군도 병력을 둘로 나눠 난징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위치한 양쯔강 하류에 있는 큰 호수라는 뜻의 타이유호를 방어선으로 삼아 북쪽에서는 상하이 박영군을 상대로 제15군, 제19군, 제21군을 좌익군으로 배치하고 남쪽에서는 일본군 제10군을 상대로 제8군, 제10군, 제23군을 우익군으로 배치하여 수백 개의 토치로 구성된 잭트라인을 이용 촘촘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수비대의 인적 구성이 문제였죠. 수비대의 태반이 여기저기서 급히 징집돼 훈련도 받지 않은 신병들에다 패배감에 쩌들은 배전병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전투력은 형편없었고 장비는 군벌들의 그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이에 따라 사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하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부산, 수저우, 우장, 자생을 연결하는 제1선에서 일본군에 맞선 중국군은 나름대로 선방, 격렬한 전투를 이어나갔습니다. 중국군이 콘크리트로 만든 토치카를 방패로 삼아 교묘한 방법으로 저항하자 일본군은 많은 사상자를 내며 토치카들을 하나하나 격파해야만 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중국군은 분투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을 저지하기에는 역시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11월 18일 상하이 파견군에 의해 창수가 함락되고 19일에는 수저우, 자징의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제1선이 돌파돼 버렸죠. 그리고 11월 27일에는 타이유 북방의 전략 요충지인 우시가, 다음 날에는 창저우가 함락됐습니다. 한편 남쪽에서는 일본군 제10군이 11월 24일 후저우를 점령하고 11월 30일에는 안우이성에 진입하여 광더현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중국군의 방어선이 속속 무너지면서 일본군의 입장에서 진격은 비교적 순조로워 보였지만 일본군의 진격 속도는 보병의 행군에 전적으로 의존했기에 가장 빠를 때에도 일일 평균 15에서 20km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일본군은 발로만 전쟁을 치르던 고대 군대와 다를 바가 없었고 일일 60km 이상 질주하던 독일군 기갑부대의 전격전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군대였던 것입니다. 결국 차량이 부족한 병참부대가 전방의 전투부대를 따라잡지 못하고 뒤처지게 되자 일본군의 병참선은 마침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식량과 탄약 부족에 허덕이던 일본군 병사들은 지나가는 곳마다 온갖 약탈과 만행을 저지르기 시작했죠.
총알을 아낀다며 남자들은 총검을 학살하고 노소를 가리지 않고 부녀자들을 강간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11월 19일 수조를 점령한 일본군은 그곳에서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만행을 본격적으로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해 35만 명에 달하던 인구는 며칠 만에 수백 명으로 줄어들었고 도시 전체가 참혹한 시체로 뒤덮인 폐허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야말로 수조 시민들의 씨를 말려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는 난징 대학살의 전조가 됐습니다. 한편 장제스는 난징이 위태로워지자 정부와 단기간을 우한으로 수도를 충칭으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11월 20일 천도를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난징 방어 문제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죠. 이때 장제스는 평야지대인 난징을 지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리고 난징은 전략적인 가치가 없는 곳이다. 하지만 국부 순환의 묘가 안장되어 있는 수도 난징을 싸우지도 않고 버린다는 것은 정치적 타격이 너무나도 크다. 그리고 난징을 사수하면 혹여 서구 국가의 개입을 유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때 난징을 사수하여 주력군이 후방에서 전열을 가다듬을 시간을 벌겠다고 나선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탕성주였죠. 그는 위원장님, 혹시 책임을 질 사람이 달리 없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난징성과 생사를 함께할 각오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에 장제스는 내가 남든 당신이 남든 난징에서 무조건 시간을 벌어야 하오. 그러자 탕성주는 어찌 위원장님을 남게 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죠. 이렇게 탕성주는 난징 방어군 사령관에 임명되어 난징 방어를 책임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탕성주의 전략, 전술은 엉성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메바성 이지라는 대장염에 걸려 비실거리던 그의 몸 상태처럼 말입니다. 수조 전투처럼 곳곳에 설치되어 있던 잭트라인을 통한 거점 방어를 무시하고 난징교의 모든 건물을 불태운 후 난징성의 병력을 직결, 오직 난징성 농성에만 올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군을 지루한 소모전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시가전의 기회는 날아가 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그 이전에 만약 자금상과 난징교의 요청지를 요소하에 게릴라전을 통한 지연전을 펼쳤더라면 일본군은 더 큰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휴전 협상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질서 있는 철군과 민간인 대피를 가능하게 인명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였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탕성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모든 병력을 난징성 안에 끌고 들어와 자발적 고립을 차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 시기에 지은 높이 13에서 25m, 두께 13m, 둘레 35km의 난징 성벽은 일본군 항공기와 야포석을 망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색 찬란한 건축물이었던 난징성. 하지만 20세기 현대화된 일본군을 막기엔 너무나도 구시대적인 유물이었던 것입니다. 삼국지에서나 나올 법한 탕성주의 전투 발상처럼 말이죠. 그런데 탕성주가 저지른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농성전이 난징을 비극의 무대로 끌고 가버린 동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는 배수진을 침납시고 교량과 배를 모두 파괴하고 무단 후퇴한 자는 참수하겠다는 명령을 내리며 본인도 난징에서 죽겠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결국 이 덕분에 50만 명에 달하는 난징 시민들의 피난길이 막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듯 자가당착에 빠진 그의 말도 안 되는 역청야 전술로 인해 훗날 그는 난징 대학살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한 인물로 맹비난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는 비겁하게 탈출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장제스의 또 다른 비겁한 탈출과 난징 함락의 이야기와 함께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이 점령 후 일본군의 다음 표적은 난징이었습니다.
이에 장제스는 수도를 우한으로 옮기는 한편 난징 인근 지역의 군벌부대와 패전병들을 규합 난징 수비군을 급조했습니다. 당시 난징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은 고작 13개 사단, 상하이에서 퇴각해온 중앙군 소속의 제87, 제88사단과 제36사단, 한국에서 끌어온 군벌 부대로만 이루어진 제66군과 제74군, 여기에 군사학교 생도대와 교도총대, 고사포 연대를 배속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모두 합쳐도 10만여 명에 지나지 않았죠. 상하이 전투 당시 동원한 70만 명이 넘던 병력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입니다. 더구나 이들의 지휘계통은 이미 붕괴돼 있었고 사기는 형편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기와 장비는 턱없이 부족해 병사들의 태반이 소총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쨌든 난징 방어사령관을 맡은 사람은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탕성지였습니다. 후난성 출신으로 장제스보다 2살 어린 그는 군벌 내전기 중국 최고의 명문 군사학교였던 바오딩 군관학교 보병과를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북벌 전쟁 당시에는 북벌군의 선봉을 맡아 탁월한 지략으로 연전연승을 거두었기에 한때는 장제스의 지위를 위협했던 후난성 제1의 명장으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중앙대전에서 장제스에게 패한 뒤 완전히 몰락해버렸고 장제스에게 투항한 후 그의 배려로 군사 참여연 위원장, 훈련 총감 등을 역임하긴 했지만 이는 실병력이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이미 권부에서 물려난, 아니 몰락한 인사였던 것이죠. 또한 그는 자신의 젖을 비관하면서 생긴 심신미약으로 마약을 하게 됐는지 아니면 젊은 시절부터 시작한 마약으로 심신미약이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는 이 당시 이미 아편 중독으로 예전의 탕성지가 아니었습니다. 한편 난징을 쉽게 내줄 생각이 없었던 장제스는 병력 동원 위에도 상하이 전투 당시 무작위짝이 없는 운영으로 이미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져 버린 기갑전력의 투입도 시도했습니다. 상하이 전투에 참가 많은 손실을 입었던 중국군의 기갑부대, 그들에게 있어서 상하이 전투는 첫 데뷔전이자 몰라의 길로 들어선 전투였습니다. 정거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이는 잘못된 교리와 전차병들의 훈련 부족이 가장 큰 이유였겠지만 그것 말고도 전투에 투입된 기갑 장비의 수량이 손에 꼽을 정도로 너무나 적었고 잘 방비된 적진지를 돌파하기에는 화력과 장갑이 터무니없이 빈약한 경전차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상하이 전투의 주요 작전은 온갖 장애물이 널려있는 도심에서 벌어진 시가전이었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좁은 도심길에서 전차를 기동시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의 전장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보병의 지원이 없는 도심 속의 기갑 장비는 한낱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포 등의 좋은 먹잇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중국군은 적 진지에 대해 주먹으로 사용해야 하는 야제에서의 집단적 전차 기동은 물론 기계와 보병이 반드시 필요한 도심 속 제병 협동작전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구난방으로 획득해 교류마저 호환되지 않았던 기갑 장비들은 가뜩이나 시원치 않은 군의 보급 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버렸고 이로 인한 병참의 부실은 기갑부대의 지원은 고사하고 일반 보병부대의 지원마저 현저히 감소시키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일본군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그들 역시 앞서 나열했던 기갑 전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기갑전의 기본 교리는 물론이고 자체 생산했다는 의미를 빼면 뭐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조악하기 짝이 없는 전차, 장갑차들 채용해 기갑작전을 수행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 중화기로 무장, 기갑부대의 속도에 맞춰 한몸같이 움직이며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기계와 보병의 개념을 아예 들어보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기야 일본군의 병참부대도 중국군과 별로 다를 것 없이 마차와 소달구지, 터벅터벅 걸어가는 병사들의 등심에 의존해야만 했으니 그들에게도 기계와 보병은 그저 언감생심일 뿐이었겠죠. 여기에다 당시 중국군은 자신들이 전차를 한 방에 박살낼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그야말로 천적과도 같은 존재였던 독일제 37mm 대전차포, 즉 PK-37이라는 걸출한 대전차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당시 중국군에게 어느 정도 수량의 PK-37과 제대로 훈련된 대전차 구축팀이 확보됐었더라면 중일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을지도 모를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의 기갑전력이 중국군의 기갑전력에 비해 나름 체계화돼 있었고 전투 경험도 많았던 탓이었을까요?
당시 상하이 전투를 관전했던 독일 군사 고문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측의 전차들은 모두 의미 있는 전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들이 보유한 전차의 장갑은 중화기의 사격을 견디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했고 공격력도 형편없었으며 무엇보다도 이들 모두 기갑전의 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일본군에 비해 중국군에게 이런 점이 더 두드러졌기에 중국군이 더 큰 손실을 입었을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은 17개월 후에 벌어지는 하린골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다시 적용됩니다. 하린골 전투, 일본은 노무난 사건이라고 부르는 대삽질 때문에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후에 리뷰하겠습니다. 이 사건 역시 태평양 전쟁 발발의 주요 동의 중 하나였으니 말이죠. 어쨌든 장제스의 지시에 의해 후난성으로 철수할 예정이었던 장갑병단 소속의 독일제 1호전차 13대를 장비한 일개 전차 중대와 PK-37 2문을 장비한 교도 총대 소속 대전차포 1개 소대, 각종 포와 기관총으로 무장한 장갑열차 한 대 등이 난징 방어소령부로 배속됐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소중한 전력이었던 이들의 전출을 눈치챈 장갑병단 사령관 두이밍은 이 장비들을 뺏기는 것이 너무나도 아쉬웠던지 이들을 다시 챙겨 창사로 철수시키라는 계획을 장제스에게 보고합니다. 말이 장갑병단이지 당시 그의 부대는 소련제 T-26, 이탈리아제 CV-33, 프랑스제 르노 에프트 등이 뒤섞여 있는 것도 모자라 그 수량마저도 달랑 17대 불과했기 때문이었죠. 이러니 전력이 충분치 않은 자신의 부대 현실에 그나마 쓸만했던 독일제 전차를 뺏길 처지게 된 그가 이를 원상복구하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이밍의 보고서를 읽은 장제스는 두이밍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노발대발하며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지금 명령불복종을 하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이들을 당장 난징으로 출동시켜라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두이밍도 카카 숫자도 얼마 되지 않은 데다 난징 주변의 지형은 주로 계열치라 경전차만을 기동시키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이들 경전차들은 장갑도 빈약하고 무엇보다 기관총 2종만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량도 너무나 적습니다. 결국 전투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며 장제스의 명령을 철회시키려 했죠. 그러자 장제스는 난징을 사서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더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고 뒤끝 장렬하는 독재자 장제스의 호통에 현타가 와버린 그는 잠시 쫑긋했던 꼬리를 내리고 부대 차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일본군은 서로 먼저 난징에 입성하겠다는 욕심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난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본군도 지친 부대를 무리하게 독촉해 전략적 가치가 별로 없는 난징을 공략한다는 것은 단지 공명심과 출세에 눈이 먼 확대파들의 출세욕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 내에서는 이런 전쟁 광시자들의 광기를 막을 세력이 전혀 남아있질 않았죠. 어쨌든 12월 2일 일본군은 난징 공략의 첫 단추로 난징에 관무를 할 수 있는 양쯔강 하류의 장인요새를 육해공 합동작전으로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4일 오후 2시 먼저 상하이 파경군 소속 제9사단 36년대 1대대를 성견부대로 난징 외곽에 진입시키고 5일부터는 제10군 이하 제6사단과 제5사단 구진하키 지대를 가오춘현에 제114단을 루이즈현에 돌입시켰습니다. 그리고 중진화 방면군의 또 다른 축인 상하이 파경군 이하 제9사단 주력과 제16사단을 주룡현에 포진시켰죠. 그러자 탕성진은 이에 맞서 제72군에 배속된 독일식 사단인 제88사단에게 난징 남부의 중암원, 우딩먼, 유아타이를 방어케 하고 제78군에 배속된 역시 같은 독일식 사단인 제36사단에게 난징 북부의 시원무먼, 이장문의 수비를 맡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지휘하는 제2군 소속 제41, 48사단에게 난징 중앙의 타이핑먼, 치진산, 밍샤오링의 수비를 맡게 했죠. 또한 제71군에 배속된 또 다른 독일식 사단인 제87사단에게는 난징 남부의 광화문 일대를, 탕성주가 자신의 친위대처럼 부리던 헌병부대에게는 난징 서부의 딩구하이먼, 한중먼, 칭리앙산의 방어를 전탄케 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상하이에서 철수한 병력에 급히 징집한 신병들을 편입시켜 창설한 제74군에게는 난징 남부 외곽의 노조단을 방어하게 하고 동시에 제66군, 제83군으로 하여금 난징 동부의 온천지대인 탕샨을 방어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12월 6일 일본군과 중군 사이의 첫 교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첫 교전은 지상전이 아니고 공준전과 강상전이었죠. 장인 요새를 무력화시키고 양쯔강을 거슬러 올라온 일본 해군 함정들이 지원 포격을 하고 해군 항공대가 난징시가지를 폭격하자 중국 공군기들이 이에 맞서 대규모 공전을 벌이고 중국 해군 잔전원과 일본 해군 함정들 간의 포격전이 먼저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본 항공모함 카그에서 출격한 함재기들의 오폭으로 석유 운반선을 호위하던 미국 포함 파나요가 격침돼 미국 수병 2명이 사망하고 48명의 중경선을 입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구조하러 가던 영국 경비정 레이드버드까지도 일본군의 공격에 반파되고 말았죠. 이에 영미 양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였고 영미의 보복 참전을 우려한 일본은 즉각적인 사과 배상으로 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일본이 미국을 시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발한 것이라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즉 대중국 전쟁에 대해 열강들이 간섭할 의도가 있는지를 테스트해봤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루즈벨트는 일본과의 마찰을 우려해 일본 정부의 사과 배상금을 받는 선에서 이 사건을 적당히 타협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사건 정도로는 선전보호권을 가진 의회를 설득할 수는 없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 그는 일본의 도발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일본 고립 정책에 발동을 걸기 시작했죠. 어쨌든 앞서 말한 12월 6일의 공준전과 강산전에 이어 지상전투도 막을 올렸습니다. 일본 상하이 파병우 소속 제9사단과 제16사단 주력이 난징시내 진입을 시도하자 주로 신병과 패전병으로 구성된 중국군 제74군이야 제51사단 301연대가 이들에게 먼저 발포를 시작하면서 말입니다. 그러자 일본군의 지상전투가 시작됐다는 보고를 받은 교도총대 참모장 치유층 치아는 상대적으로 전력 약한 이 애송이 사단을 지원한답시고 원래는 장갑병단 소속이었다가 전차교육 교보제로 쓰기 위해 자신에게 배속됐던 4대의 독일제 1호 전차로 구성된 제대로 준비도 안 된 1개 전차소대를 급히 출동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군의 공격으로 자신의 안위마저 보정하기 어려운 처지가 된 장제스가 6일 저녁 각 부대 지휘관들을 소집하여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절대 전선을 통제할 수 없다. 각 지휘관들은 일선 부대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몸소 부대를 이끌고 전선으로 나가 난징을 사수하라 라는 결상전의 동료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취진취하는 자신의 가진 주요 전력을 빼줌으로써 그게 무엇이든 또 어떻게 하든 권력자의 말을 충실히 따르면 언젠가는 출세한다 라는 기회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발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날 장제스는 이런 동료의 메시지를 하다라고 다음 날인 7일 새벽 5시 45분 다자오천 공항에 대기시켰던 대형 단역기 2대의 아내 숭메이린과 몇몇 측근들만을 태우고 난징을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그의 터무니없는 일장 연설들은 지휘관들과 병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히 지켜야 할 난징 시민들을 버리고 말입니다. 그러자 난징 수비군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알렉산더 폰 팔켄하우젠을 비롯한 주중 독일 군사 고문단도 우한으로 철수해버렸고 도시와 운명을 같이 해야 할 난징 시장을 비롯한 난징의 주요 정치인들과 중앙군의 간부들까지 난징을 탈출해버렸습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또 있을까요? 아마도 이때 장제스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으려 했던 치우층 취하는 이건 멍미라며 자신의 머릿속을 물음표와 느낌표로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어쨌든 치우층 취한이 파견한 전차소대는 다음날 새벽 중국군 진지를 정찰 중이던 일본군 기병소대를 발견 전멸시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난징 전투에서 중국군의 첫 승리이자 난징 전투에서 거둔 중국군의 마지막 승리였죠. 근대직 기갑부대가 몇 세기 뒤떨어진 기병대를 상대로 한 승리였죠 말입니다. 소가 뒷걸음질 치다 쥐잡은 꼴이었던 것이죠. 난징 전투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중국군과 일본군은 보름여 동안 피비린내 나는 혈전을 벌였죠. 1937년 12월 7일 밤 11시 일본군은 난징에 대해 본격적인 포위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포위작전의 예비 단계로 제16사단을 투입 난징 북동쪽에 위치한 해발 1200m의 시시아산을 점령했습니다. 난징시 전역을 감지할 수 있는 전술고지를 선조해버린 것이죠.
그러자 탕성준은 작전명령 제25호를 하달, 제36사단과 제41사단, 제66군과 제74군의 일부 부대를 동원 반격에 나섰습니다. 치명적인 감제고지인 치시아산을 탈환하기 위해서 말이죠. 8일 새벽 중국군 36사단 이연대 병사들이 치시아산 탈환을 위해 1호 전차 6대를 앞세워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에 걸친 격전 끝에 치시아산을 탈환했습니다. 그러자 중국군의 뜻밖의 역공에 체면이 구겨진 16사단장 나카시마 게사구 소장은 예비대까지 동원해 직접 탈환에 나섰죠. 그런데 이들 역시 공격부대 선두에 제8 경장갑차 중대 소속의 이른바 탱켓이라 불리는 94식 경장갑차 5대를 앞세웠습니다. 그 결과 일본군과 마찬가지로 역공을 예상하지 못했던 중국군은 대대장 한 명이 중상을 당하는 등 100여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고 치시아산 기슭으로 다시 밀려나 버렸습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전차 2대까지 잃어버리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최정의 36사단 병력이 전멸하는 광경을 본 주변 중국군 부대들이 일본군의 공세에 기가 질려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적전 도주해버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공포심이 전염돼 서였을까요? 이 소식을 들은 외곽 방어선에 투입된 모든 중국군 부대가 덩달아 전선을 이탈해버렸습니다. 이때부터였습니다. 가뜩이나 사이가 저어돼 있던 중국군의 전의는 밑둥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 소식을 들은 탕성준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난징 외곽에 전개된 모든 부대에게 난징 시내로 퇴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일본군의 포위망이 완성된 것도 아니었고 보급선이 완전히 끊어진 것도 아니었으며 탈출로 역시 그런대로 확보돼 있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탕성준은 이 모든 가능성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흡사 일본군에게 배로라도 하는 듯 며칠 후 또다시 난징성 안으로 민간인과 잔존병력을 직결시켰죠. 마치 잘 차려놓은 뷔페요리처럼 수십만 명의 난징 시민과 수만 명의 수의병력을 난징성 안에 가지런히 모아놓은 곳입니다. 일본군이 심어놓은 간첩도 이렇게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전투 초반 난징 수비군은 별다른 전투 행위 없이 모든 외곽 방어 라인을 포기해버리고 고색 찬란하기 짝이 없는 난징성 농성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탕성주의 전쟁놀이가 시작된 것입니다. 난징 전투와 난징 대학살의 이야기를 하는 김에 일본이 숱하게 저지른 전쟁 범죄의 처벌에 관한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일본이 저지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인했던 전쟁 범죄는 연합국 포로에 대한 잔혹한 학대,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계획된 학살, 위안부를 비롯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범죄 등등 그 종류와 횟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전쟁 종식 전 위반된 포츠담 선언의 내용을 보면 연합국은 일본이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축소시켰습니다. 그것은 전에 열린 극동 국제군사재판의 진행을 봐도 잘 알 수 있는데, 재판을 주도한 연합국은 일본의 전쟁 범죄를 주로 자국의 포로에 대한 학대와 학살에 국한시켰기 때문이었죠. 그에 반해 일본이 행한 아시아 국가의 민간인에게 저지른 더 끔찍한 전쟁 범죄는 그저 연합군 포로 학대의 연장선에서 봤을 뿐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은 연합국 포로에 대한 비인간적이고 잔혹한 학대 행위를 끝없이 자행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연합국 포로들이 가혹한 노동과 학대, 질병에 시달리다 사망했죠. 이로 인해 미국을 포함한 연합국 시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인종에 대한 백인들의 편견 때문이었을까요? 연합국 시민들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민간인을 상대로 저질렀던 일본의 잔혹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리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중일 전쟁 발발 이후 중국과 조선은 물론 아시아 태평양 섬들에서 심각한 반인륜 범죄, 즉 민간인에 대한 학살과 여성에 대한 성범죄를 지속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연합국 포로에 대한 학대 이상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난징 대학살입니다. 1937년 12월에 일어난 난징 대학살은 당시에도 전 세계인을 공분시켰습니다. 학살의 기저에 일본군 상층부의 묵인과 계획이 있었고 일부 병사들은 이 끔찍한 학살을 즐기기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일본의 언론들은 보도를 통해 이 천인공노할 학살극을 옹호하기까지 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은 이를 동조하거나 심지어 응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연합국은 전후에 열린 극동 국제군사재판에서 이 사건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연합국은 자국의 군인들이 입은 전쟁 범죄 피해에 대해서만 집중했을 뿐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선 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광범위하게 진행된 아시아 태평양 국가의 민간에 대한 전쟁 범죄 단죄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탕에는 연합국, 아니 승전국들의 정치적 위짝이 없는 제국주의적 음모가 숨겨져 있었죠. 그러면 이 사안을 이번 편과 다음 편에 걸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난징 방어군 사령관 탕성주의 오판으로 전초전에서 너무나도 쉽게 중국군을 격파할 수 있었던 일본군은 중진화 박명군 예하 상하이 파경군과 제10군 소속의 국외사단 및 중포병 2개 여단, 1개 독립여단 등 총 20만 명의 병력으로 난징에 대한 포위망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시내 외곽의 모든 방어 진지를 포기한 중국군은 난징 시내로 퇴각, 최후의 결전을 준비할 수밖에 없게 됐죠. 이에 12월 7일 중진화 박명군 사령관 마스유엔은 공격 개시 전 10일 오전을 기한으로 한 최후 통첩을 탕성주에게 보냈습니다. 무조건 항복하라 라는 내용으로 말이죠. 그러자 탕성주는 별다른 방어 계획 없이 난징 시내의 모든 성문을 폐쇄시켜버렸습니다. 이로써 난징 서원에 고립돼 있던 민간인들의 탈출 기회는 영영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이때 진압 파경군 장성 중 그나마 이성적인 장군이었던 마스 이야네가 앓고 있던 폐결핵이 악화, 본국으로 귀환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자 마스 이야네를 대신해 잔인하기로 소문난 또라이 중 하나가 중진화 박명군 사령관 대행을 맡아 난징 함락작전을 취하게 되죠. 그가 바로 난징 대학살의 원흉 중의 원흉, 무슨 개족보도 아니고 천황 히로히토의 반개 친족이자 히로히토의 아내 군이노미야 나고의 숙부이기도 했던 황족 나부랭이, 낙하산을 타고 상하이 파경군 사령관 자리에 앉았던 아사코노미야 야스히코 친왕이란 자입니다. 아사코노미야 야스히코, 그러면 그가 어떻게 마스이를 대신해 사령관 직무대행이 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원래 쇼와 유신을 부르짖던 황도파의 열혈 지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군사적으로 히로히토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인 군사 참의관 재직 시 2.16 쿠데타가 발생했고 그는 히로히토에게 쿠데타를 승인할 것을 강권했습니다. 하지만 히로히토는 이를 거부했죠. 그리고 해군을 동원 쿠데타군을 진압했습니다. 이로 인해 히로히토의 눈밖에 난 아사코노미야 야스히코는 군 핵심에서 멀어져 버렸고 급기야 1937년에는 야전군으로 전출, 당시 상하이 파경군을 맡아 상하이 침공을 준비하고 있던 마스이 이연의 밑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번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일본 대번영은 어찌어찌 상하이를 점령한 데는 성공했지만 차제 중국 동북 지역의 게르오카 말고는 대중국 전면제는 별 관심이 없을 때였습니다. 또한 상하이 전투의 후유증으로 그 이상의 영토를 점령한다는 계획은 그저 언감생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상하이 파경군과 제10군을 통합 중진화 박명군을 창설했던 것도 다만 중국 중동부의 점령지를 통제할 목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령관직에도 심약하기 짝이었고 말도 잘 들을 것 같은 마스유연의 대장을 영전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아 놓기 위해 더 이상의 진격은 하지 말 것이라는 대번영의 훈련까지 내려놓고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미 다른 곳에서 하극상이 준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황도파 출신으로 중진화 방명군 예하 제10군 사령관이었던 야나가 헤이스케 중장과 마스이 야나의 중진화 방명군 사령관 영전으로 상하이 파견군 사령관자를 꿰찬 아카스노미야 야스히코 중장이 서로 의기투합하게 되자 상황이 급변한 것입니다. 이 두 명의 골소 황도파들이 반성하지 않는 장제스를 굴복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수도 난징을 점령해야 한다라며 마스이 야나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자 부하들의 겁박에 겁을 집어먹은 쫄보 마스이 야나는 결국 본국의 훈령을 무시하고 중진화 방명군 독단으로 난징 공격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묻고 더블로 가. 라는 식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중하국상, 즉 천황이 지휘하는 대본령과 중진화 방명군의 지휘체계를 한꺼번에 무너뜨린 이런 행위는 황족이었던 아카소노미야 야스히코라는 존재가 없었더라면 절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중하국성을 주도했던 아카소노미야 야스히코, 상하이 침공과 연이어 일어난 난징 침공, 그리고 마스이 야나의 본국 송환, 여기에 아카소노미야 야스히코의 중진화 방명군 사령관 직무대행, 이 모든 것이 난징 대학살의 결정적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무자비했던 난징 점령 작전은 물론 이후 벌어진 민간인과 중국군 포로에 대해 행해졌던 끔찍한 대량 학살이 바로 아카소노미야 야스히코의 지시와 주도 아래 벌어졌으니 말이죠. 하지만 아카소노미야 야스히코는 전후 이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패망한 일본의 총독, 아니 일본의 국부가 된 더글라스 메가더의 이른바 황족 보전 정책 때문에 말입니다. 대신 대학살 당시에 자리에 없었던 마스이 야나가 이 모든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극동 국제군사재판에서 B씨급 전범으로 교정 판결을 받고 1948년 10월 23일 도쿄 수가모 구치소에서 도조 히데키, 기무라 헤이타로, 도이하라 겐지, 무토 아키라, 이타타키 세이시로, 히로타 고키 등 A급 전범들과 함께 처형됐습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그가 같은 날 처형된 평화에 대한 죄로 기소된 A급 전범들과 달리 통례의 전쟁 범죄로 저지른 혐의인 B급과 비인도적 범죄를 명령하거나 실행한 자로 기소되는 C급 전범으로 분류됐던 것은 마스이는 난징 학살 사건의 표면적 주범일 수 있다. 그럼에도 공식적으로는 그가 최종 책임자인 중진화 방명군 사령관이었기에 통례의 전쟁 범죄와 비인도적 범죄를 들어 그를 기소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적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극동 국제군사재판에서는 A급 전범보다 B씨급 전범에게 사형 판결을 내리기가 훨씬 더 쉬웠으니 말이죠. 결국 병도 주고 독보다 더 독한 약도 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본 황족의 보호를 위해 그를 희생양으로 삼고 차제에 그 입을 막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극동 국제군사재판에서는 방금 말한 B씨급 전범에 대한 사형 판결도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그의 상한 처벌을 너무나도 쉽게 피해갔기 때문이었죠.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그 이유에 대해선 다음 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같이 막가는 재판을 지켜본 극동 군사재판 수석검사 조셉 베르케노는 이 얼마나 엉터리 재판인가, 마스이 혐의는 부하들이 저지른 범죄를 막지 못한 것일 뿐이다. 또한 그는 당시 직무에 관여하지 않았었기에 어떠한 지시도 내릴 수 없었다. 종중형이면 충분했었다 라며 기소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불만을 표시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형 직전 마스이 야나 역시 지금까지 쌓아온 내 모든 것이 부하들의 짐승 같은 행위로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그리고 나는 당시 사령관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라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울부짖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를 비웃었다고 하죠. 마스이, 그는 일단 황족이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과연 그의 죄가 없었겠는가? 그의 죄는 자신의 부대장에게 실패하고 그것도 모자라 부하들의 하극상에 부하 내동한 것이다 라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주범인 아카소노미야 야스히코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은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난징 대학살이라는 반인륜 범죄에 대해 절대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일단 그의 무능함이 난징 대학살의 씨앗이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가 메가더를 감동시킬 만한 귀하디 귀한 일본 황족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는 그저 일본 본류 사회를 받들고 있던 시다바리 중 하나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개인적 무능함을 떠나 사회적 계급이 그를 확정범으로 만든 셈이었죠. 여기나 거기나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원래 다 그런가 봅니다. 어쨌든 마스이 이연해와 난징 대학살, 그러면 난징 대학살 전에 일어난 그의 행적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일본군이 중국군의 최각 방어선을 쉽게 무너뜨리고 난징을 포위했던 12월 5일 이하부대의 현저한 군기안을 인지한 마스이안에는 일단 각 사단 병력의 난징시내 진입을 금지시키고 난징 성벽에 일장기를 꽂는 것을 불허하는 등 나름 부대 통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12월 7일 장제스의 난징 탈출을 확인하자 남경 공략요령, 남경 입성 후 주의사항을 중진화 방매군 전체에 하달하기도 했죠. 장제스의 도주로 난징의 민심이 반정부로 이반됐을 것이라는 전제로 군기가 엄정한 부대를 선발해 난징에 입성시킨다면 쉽게 중국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그의 바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승량군대의 전통적 선무행에 지나지 않는 그저 흔하디 흔한 정복자의 포만감일 뿐이었기 때문이었죠. 어쨌든 그는 갖은 똥폼을 잡으며 이하 부대에 대략 5가지의 특별 지시문을 하달합니다. 그것은 첫째, 남경 점령은 황군이 외구 수도에 입성한다는 그야말로 전세계가 주목할 만한 대사건이다. 둘째, 그러므로 우리는 중국인으로 하여금 황군의 위풍에 존왕하고 복종하게 만들어야 한다. 셋째, 이를 위해서 군은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없도록 군풍기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 넷째, 입성부대는 본 지시문에 의거 사단장이 특별히 선발하기로 하며 특히 성내 외국인의 권익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섯째, 만약 이 명령에 불응하거나 약탈 행위를 저지른 자는 군법에 의해 엄하게 처벌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지시사항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시사항이 지켜지고 말고를 떠나 마스이연의 와병으로 사령관 직무대행이 된 아사코노미야 야스히코가 중국 돼지의 수도인 남경의 점령과 통제, 무슨 인도주의 원칙이니 하는 개도 안 먹어갈 훈령 따위가 필요하단 말인가 라며 낄낄대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날뛰고 다녔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아사코노미야 야스히코의 만행 이전에 우리는 전편에서 언급한 마스이야네가 직접 결정, 무리하게 실행한 하극상 행위, 즉 무리한 난징 공격이 난징 대학살의 근본적 원인임을 먼저 직시해야 합니다. 상하이 전투로 지치대로 지쳐 대강도 일보 직전에 처해있던 일본군 병사들, 그들을 굶주림과 증오, 두려움에 가득 찬 상태로 전투 상황에 몰아넣은 그의 행위 말입니다. 그런데 마스이나의 지휘실책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군 10만 명이 난징을 포위했던 12월 7일 시점에도 그의 군정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지휘하는 부대가 몇 개의 군단 및 지원부대로 구성된 무려 야전군이었음에도 이미 악기로 변한 병사들 관리할 헌병 간부를 고작 17명밖에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러고서 황군의 위풍 유지와 중국 민간인 보호를 위한 특별 지시문이라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가 내린 특별 지시문에 반한 행위가 이미 그 전부터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상하이와 난징으로 진격하면서 자신의 부하들이 저지른 그동안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전혀 단속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추기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발생한 결과물이 바로 난징 대학살의 전조가 됐던 쉬저우 학살이었죠. 결국 난징에 진입하기 전 그의 구태와 지휘력 부족 그리고 안일함이 부하들에게 대량 학살의 예행연습까지 시켜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자가 설령 적국의 수도를 무력이 아닌 심리전으로 접수한다고 한들, 또한 그곳에서 자신들의 왕의 권위와 군의 명예를 빛내고 싶다고 한들, 뼛속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일본인 특유의 잔인한 속성과 기만성을 숨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나아가 상하이 전투 때부터 시작된 중국군의 청야 전술과 자신들의 열악한 군수복원 문제로 인해 난징 안팎에서 식량을 조달하기 어려워진 병사들에게 이런 특별 지시문 따위는 그 어떤 강제성도 없었을 것이고, 이미 도적대로 변한 병사들의 난징성 난입을 통제할 수도 막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구타와 이즈메라는 전통적인 일본군의 폐허과 일부 일본인들의 변태적이고 잔인한 가학적 성향이 이 창국을 더욱 부채질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시너지 작용을 일으키자 난징은 그야말로 거대한 사륙의 지옥으로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난징 대학살의 책임이 있어 직전 사령관이었던 마스위원회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스의 혐의를 넘어 난징 대학살의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살에 대한 진실과 가해자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 알아보려는 이유입니다. 일본의 전쟁 범죄자들을 단죄하게 열린 극동 국제군사재판. 우린 먼저 이 재판의 성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극동 국제군사재판은 나치 독일 전범들의 전쟁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열린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 비해 그 성격부터 달랐습니다. 일단 극동 국제군사재판은 전범들에게 매우 관대한 재판이었습니다. 그것은 뉘른베르크 군사재판과는 달리 극동 군사재판에서는 난징 대학살과 같이 민간인을 상대로 한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독립된 기소사유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연합국은 차제에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가지고 이 재판에 접근했죠. 뉘른베르크 군사재판 때에는 독일의 나치 학살에 대해 인종적 사유 그리고 사건의 발단이나 진상 파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아예 이 사안을 인륜에 반한 범죄라는 카테고리의 통째로 쓸어담아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선 무조건 가혹하게 처벌하겠다라는 선언과 함께 엄중히 진행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극동 군사재판에서는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방금 언급했던 무조건적 응징이라는 모토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인종적 편견이라는 위험천만한 배타성이 개입됐죠. 그런데 극동 군사재판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의 궁극적인 이유가 돼야 할 전범에 대한 처벌보다는 전후 처리 문제에 더 초점이 맞춰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배타적으로 전후 처리 문제를 진행시켰죠. 이에 따라 전쟁을 주도한 천황은 정치적인 이유로 면책됐고 반인륜적인 생체 실험을 넘어 그 결과물로 세균전까지 수행한 731 부대장 및 부대원들은 인체 실험 데이터를 미국에 넘겨준 등의 이른바 사법 거래를 통해 아예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증거가 차고 넘치던 A급 전범 17명에 대해선 일본의 통치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방침에 따라 석방시켜버리는 등 그야말로 먹같은 재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에 비해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은 달랐습니다. 물론 크고 작은 진통이 있긴 했지만 앞서 말했듯 인륜에 반한 범죄를 가차없이 기소했고 또 판결했죠. 그리고 판결에 대한 집행 역시 철저하게 시행했습니다. 기소된 24명 중 19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19명 전원에게 사형을 집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극동 군사재판은 판결은 그렇다 치고 형의 집행에 대해서도 뉘른베르크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28명 중 교수형이 확정된 7명만이 형이 집행됐을 뿐 재판 중 사망한 2명을 뺀 나머지 A급 전범 19명 전원을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의거 석방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재판은 왜 이리도 엉터리 재판이 됐을까요? 그것은 이 재판의 기저에 승자 독식의 원칙과 제국주의 원자 속성이 동시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극동 군사재판은 뉘른베르크 군사재판과는 달리 참전국 11개국만이 참여한 미국 주도하에 벌어진 승전국의 파티였던 것이죠. 직접적인 전화를 입은 피해 당사국들의 이해관계 따위는 전혀 고려치 않는 강대국들만을 위한 전후 처리 문제, 즉 자국의 이익에 결부된 점령 정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클럽 활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뉘른베르크 군사재판과는 다른 이 재판의 또 다른 점은 참여한 승전국 대다수가 전쟁 이전부터 아시아의 식민지를 보유한 국가였다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이 재판에서는 식민 지배 자체가 재판의 심리 대상이 되는 것이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일본이 식민지에서 저지른 범죄는 아예 소추 항목의 목록에서 제외됐고 이런 등의 이유로 일본의 유일한 식민지였던 조선에서 자행된 일본의 반인륜 범죄에 대해선 기소는 둘째치고 아예 범죄 사실의 가부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범죄의 증거를 모을 수 있는 증인이나 그 증거로 범죄를 밝힐 수 있는 검사역으로 출정했었다면 상당한 활약을 했을 조선 등 일본에게 피해를 입은 아시아 국가들의 법률가들은 재판부에 접근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철저하게 외면해버렸죠.
일본에게 피해를 입었던 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이 전쟁 전 승전국인 연합국에게 똑같은 피해를 입었던 식민지였으니 말입니다. 반면 유럽에서 진행된 뉘렌베르크 군사재판에서는 이런 이슈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미 제1차 세계대전 후 유럽 내의 웬만한 식민지 문제는 정리됐으니 말이죠. 물론 전쟁 후 시작된 냉전화의 질서재편과 법 철학적인 마찰로 인해 재판 과정이 치열하게 과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재판부는 나치가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의 처벌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공통된 의견을 갖는다 라는 방침을 견지하며 반인륜 전범자들에 대한 처벌에 관해선 거침없이 또 무자비하게 집행했습니다. 총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모든 전범자들에게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형을 집행해야 한다. 줄 길이를 조절하여 최소 20여분에 걸쳐 고통스럽게 질식사시킬 수 있는 이런 교수형은 신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인 것이다. 아니, 인간이길 포기한 그들에게 이런 질식사도 사치이다. 라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뉘렌베르크 군사재판은 나치 전범들을 단죄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물이 도출됐죠. 지금까지도 반성과 사과를 멈추지 않는 신생 독일 연방공화국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극동 군사재판은 어땠을까요? 웃기는 상황이 재판 시작 전부터 일어났습니다. 가해자 측인 일본이 오히려 이 재판은 형평성 없는 승자의 일방적 재판이다 라며 일본인 법률가의 재판 참여를 강하게 추정하기 시작했고 재판부가 그 추정의 일부를 받아줬던 것입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었습니다. 구 일본 제국의 사법부와 행정부 인사들이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요로를 통해 승전국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식민지 문제를 이슈화시키겠다며 재판부를 협박했던 것입니다. 결국 앞서 언급했듯 일본을 응징할 권리가 있던 피해국들에게는 주지 않던 법률 행위를 거꾸로 일본에게는 부여해준 꼴이 된 것이죠. 이렇듯 극동 군사재판은 처음부터 개판 5분 전 또는 짜고 치는 고수의 모양새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개판이 된 이 재판의 진정한 치부는 이런 것보다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전쟁으로 태평양을 손에 넣은 미국이 일본을 통치하고 어느 시점부터는 일본을 앞잡이로 삼아 태평양과 극동에서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이 재판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전후 태평양은 물론 정체성이 모호했던 중국에도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고 현실화되기 시작한 소련과의 냉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재판이 매우 중요했고 또 쓸모가 있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1949년 이 와중에 중국이 공산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만약 우리가 일본을 처벌하고 그 처벌을 면해준다면 일본은 우리의 영원한 똘무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의제의 전략이 절실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적 순간에 한반도에서는 전쟁까지 일어났죠. 6.25 전쟁이라고도 불리우는 한국전쟁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악하기 짝이 없는 일본의 전쟁 범죄자들이 부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의 똘마이들, 즉 일본의 전범들이 일본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익 전범 집단, 바로 그들이 말입니다. 배경이론이 전쟁 중 일본이 저지른 수많은 폐악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죄를 면제받은 자들이 과연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할 필요를 느꼈을까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서 역사는 승자의 논리로 쓰여지는 것이라는 사마천의 고뇌에 찬 고해를 인용해야 할까요? 안 됩니다.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한 판결문의 마침표는 아직 찍혀지지 않았습니다. 1946년 1월 19일 극동 국제군사재판의 헌장이 선포된 이후 이 재판은 다만 긴 휴정 기간에 들어갔을 뿐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과거가 청산되지 않는 우호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한일 관계의 회복을 기원한다면 그리고 그 우호의 힘을 바탕으로 양국 간의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고 싶다면 극동 국제군사재판에 대한 올바른 조정과 그것에 관한 진실된 선을 새로 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아시아의 평화 헌정이 될 테니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처벌도 하고 그 처벌을 면제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가끔 MSG로 번복된 단짠한 간식을 주기도 한다. 왜? 그렇게 해야만 내 말만 듣고 내게만 꼬리치는 나만의 똥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고 많이 본 스토리 아닙니까?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 업로드한 일본의 전범 재판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 다시 난징 전투로 돌아왔습니다. 1937년 12월 9일 일본군은 제6사단, 제9사단, 제16사단, 제114사단 등 총 10만여 명의 병력으로 난징석을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구니사키 노보루 소장이 지휘하는 제9사단이야 구니사키 지대는 중국군의 테러를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 난징 서쪽 양쯔강 건너 푸코우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군이 양쯔강 너머로 철수할 경우를 대비해 도강 포인트를 선점, 중국군의 테러를 완전히 틀어막기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대책 없는 중국 정부는 이때 이미 주요 정부 부처와 군사위원회를 한커우로 옮긴 상태였고, 포위되기 직전까지 명목상 난징에 남아있던 장제스도 일본군이 포위망이 완성되기 전 권력을 사랑한 여인이라 불리며 자신보다 정치에 더 크게 관여하고 있던 아내 숭메이린과 측근들만을 데리고 몰래 난징을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12월 10일 오후 1시 마스위원회가 12월 7일 통첩한 무조건 항복이 거부된 것을 확인한 중진화 방명군 사령관 직무대행 아사코노미야 야스히코는 전차 중포를 앞세워 난징시대 각 성문에 대한 총공격을 지시했습니다. 제6사단과 제114사단이 중암원을, 제9사단이 광화문을, 제16사단이 중산문과 태평문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11월 11일부터는 위아타이, 찌진산 등 난징의 모든 요충지를 두고 백변전까지 벌이는 등 중국군과 일본군은 마지막 결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일본군 제9사단 36년대 독립경장갑차중대의 94식 경장갑차들이 광화문으로 진격하다 독일제 150mm 중포의 사격을 받아 격퇴되게 됐고, 심지어 일본군 제16사단 구연대가 89식 중전차를 앞세워 중산문과 태평문을 공격했을 때는 중국군 제87사단이 보유한 독일제 PK-37 대전차포 뒤에 막혀 투입된 전차 대부분이 파괴되거나 전투불능 상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군도 중국군 못지않은 큰 피해를 입게 된 것이죠. 특히 장제스 직계의 중앙군, 즉 독일식 사단이던 최정예 87, 88사단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는데, 위아타이에서는 중국군의 진지를 돌파한 일본군 1개 중대가 이들에게 역포위돼 전멸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전과들이 오히려 난징 대학살이라는 비극을 당겨오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독일제 무기와 교리로 무장한 87, 88사단에 분투에 고무된 탕성주가 더 강력하게 절대 후퇴불과 결사사수를 명령했기 때문이죠. 진지를 버리고 도주한 자는 즉결 처형하겠다라는 자포자기와도 같은 명령 말입니다. 아편에 중독돼 사리분별이 안 되던 탕성주가 어쩌다 벌어진 수비군의 승전보고에 그만 정신줄을 놔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때 일본군이 해야 할 일까지 대신 해버렸습니다. 난징 시민의 탈출과 수비군의 퇴각을 막는답시고 모든 선박을 증발하고 제36사단 헌병대에게 난징 서쪽 양쯔강 연해 경비를 강화, 자신의 허락이 없는 모든 도강을 금지시키라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연안 경비대의 총뿌리를 일본군이 아닌 자국의 군대와 시민에게 돌린 웃지 못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대오를 이탈한 군인들이나 시민이 도강을 할 때는 무조건 사살하라 라는 구체적인 사살 지신까지 내리게 되죠. 이후 그는 자신이 직접 1호 전차에 올라타고 광화문에서 독전을 벌이기까지 했는데, 이런 그의 모습은 용맹한 군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광인의 짓거리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이 모습을 본 중국군 병사들은 미치광이 지휘관을 둔 자신들의 처지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날 탕성주의 독전 행위는 아마도 마약에 의한 광기였을 테니 말이죠. 약쟁이가 지휘하는 수도 방어작전이라니. 이렇듯 난징 전투는 그 어떤 전쟁사에도 좀처럼 나오지 않는 기괴한 상황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총공격이 시작되고 만 하루가 지난 12월 11일 오후, 항상 있었던 일본군의 무대포 반제의 돌격과 그와 유사한 탕성주의 미치광이 몸빵 작전이 맞물린 탓에 전투는 난징성 성벽을 사이에 두고 잠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때리는 놈이나 그것을 막는 놈이나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이죠. 이 때문에 두 진영 모두 상상 이상의 전투 피해를 입고 말았고, 난징 전투는 싸지짐에 혼이 뺏긴 자들의 싸움질과도 같이 머리가 아닌 감성과 육체로만 부딪히는 전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중일 전쟁을 일컬어 근대 전투와 고대 전투가 믹스된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이 맞붙은 전쟁이라고 부르나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난징 전투가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을 때 흥미로운 사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두 진영이 모두 지쳐 교착 상태에 빠진 와중에 일본군 제9사단 제35연대야 공병대대인 와키사카 부대가 야물 틈타 광화문의 일부를 폭파하고 성벽 안으로 보병 1개 대대를 돌입시켜 무너진 성벽 위에 일장기를 꽂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본 일본 종군기자 하나가 급 흥분해버렸고 검증 절차 없이 속보 남경 점령이라는 타이틀을 달아 본국에 타전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NHK도 여과 없이 이 내용을 전국 라디오망에 태워버렸고 급기야 일본 전국이 온통 축제 분위기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때 요미우리 신문도 일면에 남경성 위에 찬란한 일장기 개양, 감격의 진화 수도 점령, 영웅적인 와키사카 부대, 명예로운 첫 진입, 일본의 권하들, 쓰러진 성벽 위에서 만세 등의 기사를 실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오보 사태가 일본 열도를 광란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북방 유목민족위에 그 누구도 해보지 못했던 중화제국의 수도를 점령하다니. 다시 말해 그간 어버이나 형님으로 모셨던 국가의 수도를 조그만 섬나라 사람인 자신들이 점령해버렸으니 그들이 느끼는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로부터 50여 년 전인 1886년 8월 13일 나가사키에 기항한 청나라 수병의 난동으로 최악의 굴욕감을 느껴 했던 일본인들. 그들에게 난징 함락 소식은 아마도 청일전쟁, 삼국 간섭으로 이어진 국가적 굴욕과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미명 아래 자행된 처참했던 러일전쟁 기억, 아울러 자신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갔던 군국주의 체제의 염증에 대한 보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때까지 난징에서는 전투가 계속되는 중이었고 광화문을 돌파했다는 문제의 와키사키 부대는 중국군의 역공으로 이미 전멸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 사태를 지켜본, 즉 오보 사태로 발현된 광적인 군중의 환호를 본 일본 군부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중의 환호에 소름이 끼친다. 하지만 만약 이런 군중의 환호를 우리 뜻대로 조종할 수만 있다면 그까지 가짜 뉴스쯤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아니 가짜 뉴스야말로 궁극의 정치적 카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 뉴스는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히틀러가 말했다는 군중은 광기로 만들어진 집단이다. 어느 날은 나의 멋진 모습에 빠져 더없이 친절한 애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 환상이 깨져버린 날엔 내 얼굴을 무참히 물어 뜯어버리는 야수가 돼버리니 말이다 라는 말과 같은 맥락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태평양 전쟁 기간 내내 거짓 정권과 부풀려진 정과로 국민들을 속이고 심지어 자기들의 뜻대로 국민들을 경도시켰죠. 또한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아버지, 내 아들, 내 남편, 내 오빠, 내 동생, 내 친구의 안위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전쟁을 계속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짓거리 때문에 나라는 망해버렸고 자국민 수백만 명도 몰살했죠. 그렇습니다. 히틀러가 말한 대로 가짜뉴스는 독자자를 멋들어진 애인으로 보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대로 가짜뉴스의 실체가 밝혀지는 날 대중은 독재자의 얼굴을 물어 뜯어버리는 것도 모자라 머리까지 통째로 삼킬 것입니다. 그리고 잘근잘근 씹어버리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순간 그곳에 현혹된 국민들 역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획된 뉴스, 가짜 뉴스야말로 그 누구도 방향을 예측할 수도 또 바로잡을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지 마음대로 날아다니다 우리의 목까지 뵐 수 있는 잘못 만들어진 부메랑과도 같은 것이죠. 어쨌든 본국에서 이런 뻘짓을 벌이고 있는 동안 일본군은 12월 10일 새벽부터 정과는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찔금찔금 중국군의 거점을 공격하던 방식에서 대규모 물량 공세로 중국군의 약한 고리를 집중 공격, 중국군의 중심까지 뚫어버린다는 작전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수십 대의 폭격기와 수백 대의 야포들의 폭격과 포격을 시작으로 제10군 소속의 제6사단과 제16사단, 제114사단이 전력이 약한 중국 지방군이 방어하던 우화문을 동시에 공격, 중국군 방어선에 큰 구멍을 내겠다는 것이죠. 그러자 상하이 파경군 소속 제13사단도 자금선의 북쪽과 남쪽에서 난징 수비군의 마지막 예비부대였던 구이용층이 지휘하는 교도 총대를 제거하기 위한 협공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야전 중포병 제5여단을 비롯한 상하이 파병군의 모든 포병 전력도 일제히 포격을 개시 교도 총대를 몰살시키고 제87, 88사단이 방어하던 중산군의 성벽까지 무너뜨렸습니다. 동시에 잔적 소탕을 위해 예비로 남겨놓았던 제13사단 이하 야마다 센지 소장이 지휘하는 야마다 지대까지 자금성 공세에 동원시켰죠. 그러자 교도 총대를 비롯한 잔존 중국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기 시작했고, 여기에 일본군 제6사단 이하 제6기병연대, 제6야포병연대, 제6공병연대, 심지어 보급부대인 제6치중병연대까지 총동원해 또 다른 탈출로였던 난징 서쪽의 습지대를 봉쇄, 퇴로를 막아버리고 포위된 중국군에게 독가스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중국군은 중화문과 수서문 사이의 좁은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일본군의 공세를 2주일 동안 버텨내던 중국군은 마침내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일본군은 중국군 패잔병들에게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유기됐던 중국군 부상병과 포로가 된 중국군 병사들을 마치 굴비 엮듯이 엮어 전차로 깔아뭉개 죽였던 것이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끔찍한 처우를 맞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난징 수비군의 도심 방어선도 완전히 와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10일 해가 지면서 결국 난징 최대 요새인 자금산의 일장기가 휘날리고 이어 다른 요지들까지 줄줄이 함락당하자 테러가 완전히 막힌 중국군은 일본군에 의해 난징 함락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날인 12월 13일부터 또 다른 전투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좁디 좁은 길목과 건물들에서 소탕하려는 자와 탈출하려는 자 사이에 벌어지는 이른바 쥐떼들의 전쟁.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시가지 소탕 작전이 시작된 것이죠. 너무나도 끔찍한 전투, 아니 말 그대로 도살 작전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중국군을 생포한 족족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포로들을 살해했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즈음 우회 침투에 성공한 구니사키 지대가 작전 목표였던 양칭한 선의 주요 통로인 푸코오를 기습 점령했습니다. 당성주가 일본군이 아닌 난징 시민과 자국군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으라고 지시한 중국군의 최후 거점 말입니다. 이로써 난징 시민과 난징 수비대는 일본군에 의해 마지막 탈출로까지 완벽히 차단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을